수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주저앉으면은 우리한테 큰 기회가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중국이 주저앉을 만큼의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일본이 작심하고 삼성을 무너뜨리려고 소재 3개를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출 규제라는 것 자체가 일본이 중국 상대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규제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반도체의 EUV 포토레지스트는 거의 일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수출을 규제했을 경우에 물론 타격이 있겠죠. 한국에도 지난번에 2019년도에 분명히 저걸 가지고 수출 규제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땠습니까? 한 몇 개월 허둥지둥 되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극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 잘 나가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소재 규제했던 그 회사들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걸 이제 수출 규제를 했을 경우에 옛날에 한국한테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은 중국은 지금 반도체가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줄 알았는데 그제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가 우리를 능가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다만 우리 삼성이 SK하이닉스가 이제 D램 쪽은 아직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경쟁력이 뛰어난데 그 외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보다도 더 기술이 앞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니까 중국이 일본이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한다고 저걸로 그렇게 크게 힘들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힘들어 할지도 몰라도 금방 어떻게 헤쳐나와서 분명히 극복이 될 거다. 왜냐하면요, 지금 중국의 대학들이 세계 랭킹 100위에서 보면은 20위 정도에 10위 정도만 해도요, 중국의 대학들이 20위 안에 5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도 탑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국가가 그냥 압도적으로 밀어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다가 중국의 그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라는 친구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연구를 한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기술들은 금방 따라올 거고 금방 어떻게든 해결해 낼 거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 물론 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D램 HBM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EUV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은 중국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냐, 준다는 가정하에 D램이나 HBM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데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본다면은 사실 그거와 관련 없이 D램, HBM 이 가격은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잘 나가니까 거기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공장을 풀로 가동해도 지금 제대로 조달을 못할 정도로 지금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든 상관없이 가격은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보면 삼성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게 뭐냐? D램, HBM 이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AI 쪽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사실 현재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 반도체에 대해서 D램과 HBM 이외에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만 이제 D램과 HBM만 여전히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이 부분을 따라온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D램, HBM4 있잖아요. 삼성이 최근에 개발한 거. 그 엔비디아에 전폭적으로 출하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번 중일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반도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램 쪽, HBM, D램 쪽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한데 그 외 반도체에 있어서는 지금 TSMC라든가 TSMC는 원래 강했고 중국도 한국을 거의 능가했다고 할 정도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EUV를 수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주저앉으면은 우리한테 큰 기회가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중국이 주저앉을 만큼의 타격을 줄 수 있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 일본
일본이 정말 작심하고 2019년도에 삼성을 무너뜨리려고 소재 3개를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때 다들 깜짝 놀라고 다들 난리가 났죠. 한국에서. 삼성이 이제 큰일 났다. 뭐 보수지들은 정부가 외교를 무능하게 해서 삼성을 저렇게 힘들게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아주 비판적으로 뭐 집중 포화를 가했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웬간한 건 다 지금 극복하고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수출 규제라는 것 자체가 잠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수출 규제 당하는 국가에게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동안 일본에 싸고 아주 질 좋은 소재를 계속 쓰는데 굳이 국내 뭐 소재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수출 규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개발하는 걸 사용해 준다 그러면은 전폭적으로 개발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 가지고 그럼 그냥 1년만 가도 거의 어느 정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2, 3년만 지나면은 뭐 거의 다 자체 생산 가능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수출 규제한 나라가 자국의 그 기업이 완전히 그 수출 길이 막히는 뭐 이런 자책골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반도체에서 그동안 일본이 압도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서 경쟁력 과시해 왔는데 저렇게 이제 계속 이제 규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중국도 분명히 그거 극복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오히려 규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일본이 아닌 중국의 편에 섰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본은 그동안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51년에 미일 안보 체제, 미일 안보, 미일 동맹 이 체제를 만들고부터는 거의 안보는 미국이 의존해 왔어요. 그래서 GDP의 1% 이하로 방위비를 억제하고 그 나머지 에너지를 전부 경제 개발에 투자한다. 이게 이제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일본의 경제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랬는데 결국 뭘 말하느냐면은 한 국가는 가장 중요한 그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첫째, 일단 그 의존하는 국가에게 완전히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국 국민들이 자국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특히 일본은 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그 명목하에 경제는 발전됐는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평화 무슨 뭐 복개 일본말로 복개라 그러면은 그 뭐냐면은 침해라고 우리 번역을 하는데 한국어로 평화라고 외치기만 하면 평화 오는 걸로 인식해 버렸다. 그러면서 보수 우익들이 평화주의 사상을 가진 일본의 뭐 진보 세력들을 기회만 있으면은 공격하는 소재가 되는 게 자국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본은 전후에 미국의 안보를 완전히 의존해 왔는데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니까 안보는 각자가 지켜라. 나는 못 지켜 동맹국들 너희들 못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내한테 뭐 공헌을 하면은 공헌하는 만큼 안보를 보장해 주겠지만 너희들이 돈을 제대로 안 내면은 난 몰라. 거의 그런 마인드예요. 여기에 일본이 지금 발칵 뒤집혀졌어요. 트럼프의 생각은 지금 보면은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바라봤던 시각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그 중간중간 중국 편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가 G2라는 뭐랄까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으면서 일본은 알아서 해. 네 안보는 네가 알아서 해. 뭐 거의 그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를 더 이상 믿지 말고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게 지금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저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본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자위대를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방위비도 아까 요시다 독트린으로 따지면은 1% 이하로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2%, 그 다음에 뭐 3.5%까지 올려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헌법도 개정한다, 방위비도 올린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군국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하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하고의 뭐랄까 이해관계에 두고는 분쟁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5,500억 달러를 거의 갈취에 가까울 정도로 확보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거기 사인해버렸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거기서 일본한테 더 이상 뭐 얻어낼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미 많은 걸 얻어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부터 협상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괜히 책 잡힐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만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낯선 주제인데 그걸 가지고 중국은 트럼프한테 계속 그걸 강조할 거예요. 대만 문제는 이게 미국의 국내 문제인데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이걸 내정 간섭을 했다. 그게 대해서 트럼프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일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래? 그러면은 니들 둘이 똑같으니까 우리 협상 안 해. 이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농부들, 농업인들, 이 사람들이 그 곡물을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이 수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중국에게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얻어내려면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시진핑하고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지.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 가지고 모든 그 동맹국 내지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인식을 하니까 과거 같으면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동맹국을 우선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트럼프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내한테 현재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뭐 일본은 이미 뭐랄까 잡아놓은 물고기인 거고 중국하고는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극대립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은 내 편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가까워져야겠다. 그런 게 최근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한국을 믿을만 하겠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해서 이제 헌법 개정, 방위비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강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위태로운 외교 상황은 동맹국인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한일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일본이 한국을 엄청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방금 얘기한 그 맥락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지요. 일본은 중국과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왔던 의지해왔던 미국이 오히려 중국 편에 서는 듯한 인상을 보인다. 그러면 고리무원일 수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한국하고 만약에 부딪힌다면은 이건 정말 이 동북아시아에서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꼭 필요하다. 왜? 한국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 경제, 그래서 뭐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방위력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견 국가이고 이 한국과는 척져서는 안 되겠다. 이게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보였던 여러 가지 너무나 호의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건데 자 그러면은 한국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건가? 제가 볼 때는요, 이럴 때에 역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남도에 거기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강제 동원되었다. 그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구남도에 전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등재하겠다고 해놓고, 분명히 거기에다가 강제 동원을 했다는 걸 명시하겠다고 해놓고는 명시를 안 했어요. 이거는 국제사회에 대한 거짓말이고 이거는 도대체 양국 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직도 여전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한국이 지금 외교에서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더 한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짝 외교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가 제일 좋은 적기이다. 그런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적기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한국은 지금 일본에게 그동안 대립되었던 부분들 역사 문제, 뭐 영토 문제는 뭐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이번에 영토 문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하지 않았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총재 선거에서는 분명히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걸 보내지 않았어요. 그건 그만큼 한국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살짝 로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고, 역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구남도에 우리 조상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유엔에서 그걸 기재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한 부분만큼은 지켜라. 이거는 파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일 관계는 훨씬 좋아질 거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강하게 부인 못할 거예요. 왜냐? 한일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철호의 기회가 또 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너무 일본하고 좋게만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를 잘 활용해가지고 역사 문제 한두 개 정도는 해결하는 게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뜨먹이전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제가 한동안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줌으로 찍기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또 기분이 남다르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몰락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일본의 몰락이라고 타이틀은 다르지만 사실은 반도체의 몰락입니다. 반도체의 몰락이고, 또 한 부분은 일본이 왜 디지털하고 안 됐느냐.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 40년 하는 이유들은 일본이 디지털화로의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왜 그랬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본과 같이 기술이 뛰어난 나라, 우리가 다들 기술하면 일본 뭐 이렇게 인식해 왔는데, 그런 일본이 어떻게 지금도 팩스를 쓰고 프로피 디스크를 쓰는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최근까지. 이게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책에서 많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왜 흥했다가 몰락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읽어본 사람들은 엄청 재밌다고 그래요. 저도 엄청나게 재밌어서 그걸 책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디지털화가 안 된 이유는 궁금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료를 많이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아직도 아날로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가, 아직도 현금을 주고받고 있고, 아직도 팩스로 모든 걸 일처리를 하고, 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다 제 책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건 말이죠, 일본이 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책 쓴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 내용에서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도 망할 수 있구나, 몰락할 수 있구나. 뭐 일본이 몰락한 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직은 몰락했다고 안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실은 1989년도에 전 세계 GDP의 8% 가까이 차지했던 게 지금은 3%, 4%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럼 뭐 말합니까? 3, 6에 18. 한 6분의 1로 국력이 줄었어요. 전 세계에 비해. 이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의 몰락이라고 제목도 붙일 수 있고,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 중에도 우리가 또 배울 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교사와 반면 교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쓴 책, 일본의 몰락이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교양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